안녕하세요. 문학의 전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읽기만 해도 온 마음과 영혼이 따뜻해지는 포리스터 카터의 내 영혼에 따뜻했던 날들입니다. 내 이름은 작은 나무. 아빠가 세상을 뜨신 지 1년 만에 엄마도 돌아가셨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때 내 나이 5살이었다. 나중에 할머니에게 듣기로는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고아가 된 나를 놓고 친척들 사이에서 꽤 시끌벅적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 가족이 그때까지 살던 통나무집은 언덕 중턱에 있었다. 친척들은 작은 개울이 흐르는 그 뒷뜰에 머리를 맞대고 서서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열심히 입방아를 찍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 안 되는 재산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페인트 칠이 된 침대와 탁자, 의자 따위를 나누어 가지면서 말이다. 할아버지는 친척들 틈에서 벗어나 뜰 구석에 묵묵히 서 계셨다. 할머니도 할아버지 뒤에 가만히 서 계셨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체로키족의 피가 반 섞인 혼혈이고 할머니는 순수 체로키족이시다. 할아버지는 거의 2m가 다 될 정도로 키가 커서 사람들 사이에 서면 머리 하나가 삐죽 솟았다. 거기다 할머니는 땅만 내려다보고 계셨지만 할아버지는 사람들 머리 너머로 계속 내 얼굴을 쳐다보고 계셨다고 한다. 큼지막한 모자를 쓰시고 교회 갈 때나 장례식 때만 입는 검은 양복을 입으신 채 말이다. 나는 한 발 한 발 뜰을 가로질러 할아버지에게로 다가가 그 긴 다리에 매달렸다. 친척들이 떼놓으려 해도 부둥켜 하는 손의 힘을 풀지 않았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울지도 않고 고함도 지르지 않고 오직 할아버지 다리만 꼭 부둥켜 안고 있었다고 한다. 친척들은 떼내려 하고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 하면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노라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몸을 굽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는 그냥 내버려 둬 라고 하셨다. 그러자 친척들이 일제히 내 몸에서 손을 뗐다. 할아버지는 좀 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어쩌다 한마디 하시면 누구도 그 말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게 할머니의 설명이셨다. 그날 오후 늦게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 세 사람은 언덕을 내려와 마을로 이어지는 큰 길로 나왔다. 한겨울이라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내 옷가지를 싼 보따리를 어깨에 짊어진 할아버지가 길섭을 따라 앞서 걸으셨다. 나는 얼마 안 가 할아버지를 따라 잡으려면 거의 뛰다시피 걸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내 뒤에서 따라오시던 할머니도 자주 치마를 들어 올리면서 쟁걸음으로 걷고 계셨다. 마을에 들어서고 나서도 우리의 이런 행진은 그대로 이어져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만큼 앞서 걸으셨다. 할아버지를 간신히 따라잡은 것은 버스 정류장에 들어서고 나서였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버스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버스 앞쪽에 걸린 행선지 표지판을 일일이 읽어보셨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누구보다도 글자를 잘 읽는다고 하셨다. 과연 할머니는 우리가 탈 버스를 족집게처럼 정확하게 집어내셨다. 어느새 주변에는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버스에 올라탈 때까지 기다렸다. 그건 잘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에 발을 올려놓는 바로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올라타시고 그 다음에 나, 할머니는 차문 바로 안쪽 제일 낮은 승강구 계단에 서 계셨다. 할아버지가 바지 앞주머니에서 물림새가 달린 지갑을 꺼내 버스 요금을 내려 했다. 차표는 어디 있는 거요? 운전사가 어찌나 크게 고함을 질렀던지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한꺼번에 우리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눈 한번 깜짝이지 않고 지금 차비를 내려는 참이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가 내 어깨너머로 어디로 가는지 말해요 라고 속삭이셨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시킨 대로 운전사에게 말했다. 운전사가 얼마를 내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동전 하나하나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돈을 세어나갔다. 차 안의 불빛이 워낙 흐렸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운전사가 손님들에게 얼굴을 돌리더니 오른손을 들어 보이고는 하여간 못 말려 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승객들도 모두 따라 웃었다. 사람들이 웃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 우리가 차표가 없다고 해서 크게 악의를 품거나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버스 뒤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웬 아주머니가 눈에 띄었다. 그 아주머니는 많이 아픈 것 같았다. 눈 언저리는 온통 푸르죽죽한 멍이 들었고 입가에는 시뻘겋게 피자국이 묻어 있었다. 우리가 곁을 지나치려 하자 아주머니는 손으로 입술을 가렸다가 금방 도로 떼면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아야야야 푸! 하지만 웃는 걸 보니 아픈 건 금세 사라진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따라 웃었다. 아줌마 옆에 앉았던 아저씨도 자기 넓적다리를 손바닥으로 두들기면서 웃어댔다. 그 아저씨는 굵고 번쩍거리는 넥타이 핀을 꽂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부가 부자이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걸 알았다. 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 앉았다. 할머니가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자 할아버지도 내 무릎 위로 손을 뻗어 할머니 손을 가만히 잡았다. 편안하고 따뜻한 기분이 내 몸을 부드럽게 훑고 지나갔다. 그래서인지 나는 금방 잠이 들었다. 버스에서 자갈길로 내려섰을 때는 밤이 한창 이슥해서였다. 할아버지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뒤를 따랐다. 유리가 쨍하고 깨질 것처럼 공기가 차가웠다. 둥그란 수박을 반으로 쪼개놓은 듯한 달이 얼굴을 내밀고 저 멀리 구부러져 돌아간 곳까지 우리 앞길을 은빛으로 비춰주었다. 자갈길을 벗어나 가운데로는 풀이 자라고 양옆으로 마차의 바퀴 자국이 선명한 흙길로 들어서자 산이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것이 느껴졌다. 사실 이때 우리는 시커먼 산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었다. 반달이 높은 산등성이 바로 위에 높다랗게 걸려 있어서 올려다 보려면 머리를 완전히 뒤로 젖혀야 했다.
나는 시커멓게 덮쳐누르는 듯한 산의 무게에 몸을 떨었다. 할머니가 내 뒤에서 소리쳤다. 웨일즈, 얘가 지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보았다. 나를 내려다보는 할아버지의 얼굴은 널따란 모자 그늘에 가려 있었다.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녹초가 될 정도로 지치는 게 좋아. 할아버지는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는 다시 몸을 돌려 걷기 시작하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라잡기가 훨씬 쉬웠다. 할아버지가 걷는 속도를 늦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도 지쳤나 보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한참을 더 걸어가자 바퀴 자국이 난 널찍한 길도 끝나고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산길로 들어섰다. 언뜻 생각으로는 우리가 산을 짓밟으면서 앞으로 나갈 것 같았는데 실제로 걸어보니 산이 손을 벌려 온몸으로 감싸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발자국 소리가 조금씩 울리기 시작했다. 주위에 뭔가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었다. 만물이 다시 살아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작은 휘파람 소리와 숨소리들이 나무들 사이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춥지는 않았다. 길 옆에서는 달랑거리는 소리와 깐닥거리는 소리, 술렁이는 소리들이 뒤섞여 흘러갔다. 바위 위를 굴러 내려오면서 멈추는 곳마다 여우를 만들고 다시 굴러 내려가는 시냇물 소리였다. 이제 우리는 깊은 계곡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어느새 반다른 맞은편 산등성이 뒤에 숨은 채 뿌연 은빛만을 하늘 가득히 토해내고 있었다. 덕분에 계곡에는 회색빛 아치 같은 것이 드리워져 우리 모습을 희미하게 밝혀주었다. 할머니가 뒤에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인디언 노래였다. 굳이 가사를 붙여 부르지 않아도 어떤 노래인지 대충 짐작이 갔다. 듣고 있노라니 마음이 편해졌다. 그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 길고도 구슬픈 듯한 울음소리가 오열하는 듯한 긴 여운을 남기고 울려 퍼지면서 산속으로 도로 사라져갔다. 할아버지가 쿡 하고 웃으셨다. 저건 모두라는 놈이야. 고로 냄새를 맡지 못하니까 귀로 어떻게 해보려는 거지. 잠시 후 우리는 여러 마리의 개에게 둘러싸였다. 개들은 할아버지 주위에서 낑낑거리기도 하고 처음 보는 내 냄새를 맡으려고 킁킁거리기도 했다. 모두가 짖는 소리가 또 들렸다. 이번에는 아주 가까웠다. 할아버지가 그만해 모두 하고 소리 지르자 그 소리 임자가 누군지 알아챈 모두는 쏜살같이 달려와 우리에게 뛰어들었다. 그리 넓지 않은 개울 위에 걸쳐진 통나무 다리를 건너고 나니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었다. 그 집은 산을 등지고 서 있었는데 앞쪽으로는 기다란 베란다가 시원스럽게 뻗어 있었고 뒤쪽으로는 커다란 나무들이 서 있었다. 오두막집 가운데로는 약간 폭이 있는 마루가 있었고 그 양옆으로 방들이 있었다. 마루 양끝은 그대로 바깥으로 통하게 되어 있었다. 그것을 마루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산 사람들은 개 통로라고 불렀다. 개들이 주로 그곳으로 들락거렸기 때문이다. 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부엌 겸 식당 겸 거실로 쓰는 커다란 방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침실 2개가 있었다. 하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쓰는 침실이었다. 남은 하나를 내 방으로 쓰기로 했다.
히코리 나무로 만든 테두리에다 사슴 가죽을 잘 묶어서 만든 침대는 부드럽게 쿨렁거렸다. 침대에 누우니 열린 창문으로 개울가에 서 있는 나무들이 희미한 빛 속에서 귀신처럼 시커멓게 보였다. 울컥 엄마 생각이 나고 낯선 곳에 와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때 누군가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침대 옆 마룻바닥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널따란 치맛자락을 마루에 펼치고 흰머리가 많이 섞인 따은머리를 어깨에서 무릎으로 늘어뜨리고 앉아 계셨다. 할머니도 나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이윽고 할머니가 낮고 부드러운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숲도 가지를 스치는 바람도 이제 모두 그가 온 걸 알지. 아버지 산이 노래 불러 맞아준다네. 아무도 작은 나무를 무서워하지 않아. 작은 나무가 착한 걸 아니까. 모두가 소리 높여 노래하지. 작은 나무는 외톨이가 아니야. 장난꾸러기 라이나도 졸졸졸졸 물소리 울리며 즐겁게 춤추며 산을 내려간다네. 내 노래 들어봐요. 우리 형제가 찾아왔어요. 작은 나무는 우리 형제. 작은 나무가 여기 있어요. 어린 사슴 우수디도 메추라기 미네리도 까마귀 가그까지 노래 부르네. 작은 나무는 상냥하고 강하고 용감하다네. 작은 나무는 절대 외톨이가 아니야.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천천히 앞뒤로 흔들었다. 그러자 나도 바람이 제잘거리고 시냇물 라이나가 내 이야기를 노래 부르며 형제들에게 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노래 속의 작은 나무가 바로 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산 형제들이 날 좋아하고 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걸 보니 기뻤다. 그래서 나는 울지도 않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자연의 이치. 난로에서 옹이 많은 소나무 땔감이 타닥타닥 기름 튀기는 소리를 내며 타는 동안 가냘픈 몸집의 할머니가 저녁마다 흔들 의자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면서 목하신 한 켤레를 만드는 데는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할머니는 먼저 갈고리 칼로 사슴 가죽을 찢어서 끈을 만든 다음 빙 돌아가며 테두리를 꿰맸다. 이렇게 해서 구두가 완성되자 이번에는 그것을 물에 담갔다. 이 젖은 구두를 신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두를 말리는 일은 내 몫이었다. 이렇게 말리면 신발이 발에 딱 맞아 공기처럼 가볍게 느껴진다. 그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멜빵 바지를 입고 잠바 단추를 잠그고 난 나는 드디어 목화신 속에 가만히 발을 집어넣었다. 주위는 아직 어둡고 추웠다. 나뭇가지를 뒤흔드는 아침 바람조차 불지 않는 이른 시각이었다. 할아버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깨워주겠다고는 하시지 않았다. 남자란 아침이 되면 모름지기 제 힘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조금도 웃지 않는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를 내셨다. 내 방 벽에 쿵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유난스레 큰 소리로 할머니에게 말을 걸기도 하셨다.
사실 나는 그 소리 때문에 눈을 뜬 것이다. 덕분에 한 발 먼저 밖으로 나간 나는 개들과 함께 어둠 속에 서서 할아버지를 기다릴 수 있었다. 아니, 벌써 나와 있었구나. 할아버지는 정말 놀랍다는 얼굴로 말했고, 예, 할아버지. 내 목소리에는 뿌듯한 자랑이 묻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우리 둘레를 공중공중 뛰어다니는 개들에게 손가락을 내밀고 너희들은 그냥 있거라 라고 지시했다. 개들은 꼬리를 사리면서도 졸라대듯이 코를 킁킁거렸다. 모두는 컹컹 짖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어느 개도 우리를 따라오지는 않았다. 모두들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빈털을 빠져나가는 우리를 실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도 시냇가 둑길을 따라 만들어진 야트막한 오르막길을 올라가 본 적은 있었다. 꼬불꼬불 구부러진 그 길을 따라 더듬어 가다 보면 꽤 널찍한 풀밭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아버지는 그곳에 마구간을 지어 노새와 소를 기르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그쪽 길로 가지 않고 곧장 오른쪽으로 꺾어지더니 산 허리를 돌아 올라가기 시작하셨다. 이 길은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길이 그렇듯이 꽤 가파른 경사를 이루면서 위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급한 경사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종종 걸음으로 할아버지 뒤를 따라 걸었다. 그런데 그전과는 뭔가 다른 게 느껴졌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인 돼지 모노라가 내 목화신을 통해 나에게 다가온 것이다. 여기서는 볼록 튀어나오거나 밀쳐 올라오고 저기서는 기우뚱하거나 움푹 들어간 그녀의 존재가 내 몸으로 전해져 왔다. 그리고 혈관처럼 그녀의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뿌리들과 그녀 몸 깊숙이 흐르는 수맥의 생명력들도 어찌나 친절하고 부드러운지 그녀의 가슴 위에서 내 몸이 통통 뛰는 것 같았다. 모두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차가운 공기 탓에 내 입김은 뿜어져 나올 때마다 작은 구름을 이루었다. 저 멀리 아래쪽에 개울이 놓여 있는 게 보였다. 벌거벗은 나뭇가지 아래로 이빨처럼 자라난 고드름들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더 높이 올라가니 길바닥에도 얼음이 깔려 있었다. 이제 어둠은 사라지고 새벽 회색빛이 사방을 뒤덮었다. 할아버지가 멈춰서서 길섭 쪽을 가리켰다. 여기가 야생 칠면조가 다니는 길이야. 한번 보련? 나는 쭈그리고 앉아서 그 작은 발자국들을 보았다. 그것은 가운데 동그란 자국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간 줄무늬 모양이었다. 이제 덫을 놓아볼까? 길을 따라가던 할아버지는 얼마 안가 그리 깊지 않은 구덩이를 찾아냈다. 우리는 먼저 구덩이 위에 수북이 쌓인 나뭇잎부터 치웠다. 그러고 나자 할아버지는 긴 칼을 끄집어내서 눅눅한 땅을 파들어 가기 시작했다. 파낸 흙은 낙엽들 사이에 뿌렸다. 가장자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구덩이가 깊어지자 할아버지는 나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 우리는 나뭇가지들을 끌고 와서 그 구덩이에 걸쳐놓고 그 위에 나뭇잎 한 무더기를 뿌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그 긴 칼로 야생 칠면조가 다니는 길에서 구덩이로 비스듬히 이어지는 작은 도랑을 파더니 주머니에서 붉은 인디언 옥수수 알갱이들을 꺼내
도랑을 따라 쭉 뿌려나갔다. 구덩이 속에도 옥수수 한 움큼을 던져 넣었다. 자, 이제 가자. 할아버지는 다시 숲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서리가 내린 것처럼 땅에서 솟아오른 얇은 얼음들이 발밑에서 부서졌다. 맞은편 산이 훨씬 가까워졌다. 그럴수록 골짜기는 가늘고 길게 갈라져서 저기 까마득히 발 아래로 멀어졌다. 그 갈라진 바닥에는 칼날 같은 시냇물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길에서 벗어나 낙엽 위에 주저앉았다. 그때 마침 아침 햇님이 산꼭대기로 머리를 내밀어 계곡 전체에 첫 햇살을 비추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건빵과 사슴고기를 꺼냈다. 우리는 산을 바라보며 아침 식사를 했다. 산꼭대기에 폭발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반짝이는 빛들이 하늘 위로 솟구쳤고 얼음에 덮인 나무 가지들은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렸다. 아침 햇살은 물결처럼 아래로 내려가면서 밤의 그림자들을 천천히 벗겨가고 있었다. 정찰을 맡은 까마귀 한 마리가 하늘을 날면서 날카롭게 까까 3번 울었다. 아마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리는 신호였으리라. 이제 산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천천히 하품을 하고 있었다. 하품으로 토해낸 미세한 수증기들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해가 나무에서 죽음의 갑옷인 얼음을 서서히 벗겨감에 따라 산 전체에서 살랑거리고 소곤거리는 소리들이 되살아났다. 할아버지도 나처럼 눈을 모으고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 아침 바람이 나무 사이에서 낮은 휘파람 소리를 일으키는 것에 맞추어 산의 소리도 점점 커져갔다. 산이 깨어나고 있어. 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할아버지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할아버지. 정말 산이 깨어나고 있어요. 그때 나는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할아버지와 내가 함께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란 걸 깨달았다. 밤의 그림자는 이제 점점 더 아래로 밀려나더니 그리 넓지 않은 풀밭을 가로지르면서 뒷걸음질 쳤다. 풀들이 무성하게 자란 그 풀밭은 햇빛을 받아 물결처럼 반짝였다. 그 풀밭은 산의 품속에 푹 안겨 있는 모양새였다.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메추라기들이 퍼덕거리고 날아다니면서 풀씨를 쪼아먹고 있었다. 다시 손을 든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얼어붙은 듯한 푸른 하늘을 가리켰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는데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저 멀리 하늘 가장자리 쪽에서 얼룩 같은 것이 점점 커지며 다가왔다. 그림자가 자기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해서 날아오던 그새는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산 허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스키 선수처럼 순식간에 나뭇가지 끝에 하늘 위로 날아온 그새는 날개를 반쯤 접더니 마치 갈색 총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빨리 메추라기를 향해 날아왔다. 할아버지가 쿡 하고 웃으셨다. 저놈은 탈콘매란다. 메추라기들이 후두두 날아오르며 잽싸게 숲속으로 달아났다. 한데 그만 한 마리가 처지고 말았다. 매는 바로 그놈에게 달려들었다. 깃털이 하늘로 흩어지고
두 마리 새는 한데 엉켜 땅으로 떨어졌다. 매우 날카로운 부리가 메추라기를 연방 쪼아댔다. 잠시 후 다시 하늘로 날아오른 매의 발톱에는 죽은 메추라기가 쥐어 있었다. 매는 다시 사너리 쪽으로 날아가더니 아득히 사라져버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나 보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말이다. 슬퍼하지 마라, 작은 나무야.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다. 달콤매는 느린 놈을 잡아갔어. 그러면 느린 놈들이 자기를 닮은 느린 새끼들을 낳지 못하거든. 또 느린 놈 알이든 빠른 놈 알이든 가리지 않고 메추라기 알이라면 모조리 먹어 지우는 땅쥐들을 주로 잡아먹는 것도 달콤매들이란다. 말하자면 달콤매는 자연의 이치대로 사는 거야. 메추라기를 도와주면서 말이다. 할아버지가 칼로 땅을 파더니 부드러운 뿌리를 뽑아냈다. 껍질을 벗기자 겨울용으로 비축된 즙이 방울져 솟아올랐다. 그것을 반으로 잘라 두꺼운 쪽을 나에게 주신 할아버지는 다시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게 이치란 거야. 누구나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야 한다. 사슴을 잡을 때도 제일 좋은 놈을 잡으려 하면 안 돼. 작고 느린 놈을 골라야 남은 사슴들이 더 강해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도 두고두고 사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거야. 흑표범인 파코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 너도 꼭 알아두어야 하고. 여기까지 말한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꿀벌인 TV들만 자기들이 쓸 것보다 더 많은 꿀을 저장해두지. 그러니 곰한테도 뺏기고 또 우리한테도 뺏기고 우리 체로키한테 뺏기기도 하지. 그놈들은 언제나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뒤룩뒤룩 살찐 사람들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러고도 또 남의 걸 빼앗아 오고 싶어하지.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면 또 길고 긴 협상이 시작되지. 조금이라도 자기 몫을 더 늘리려고 말이다. 그들은 자기가 먼저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하지. 그러니 사람들은 그놈의 말과 깃발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셈이야. 하지만 그들도 자연의 이치를 바꿀 수는 없어. 우리는 산길을 따라왔던 길을 도로 내려왔다. 야생 칠면조 함정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벌써 해가 우리 머리 위에 높이 떠 있었다. 아직 함정은 보이지도 않는데 칠면조 소리부터 들렸다. 칠면조들이 구덩이에 빠진 것이다. 제놈들도 어지간히 놀랐던지 연방 꽥꽥거리며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할아버지, 입구가 꽉 막힌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머리를 숙이기만 하면 나올 텐데 왜 안 그러죠? 할아버지는 배를 깔고 엎드린 채 구덩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커다란 칠면조 한 마리를 끄집어냈다. 끈으로 그놈 발을 묶고 난 할아버지가 나를 쳐다보며 싱긋 웃으셨다. 칠면조란 놈들도 사람하고 닮은 데가 있어. 이것 봐라. 뭐든지 다 알고 있는 듯이 하면서 자기 주위에 뭐가 있는지 내려다보려고 하지는 않아. 항상 머리를 너무 꼿꼿하게 쳐들고 있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지. 그 버스 운전사처럼요? 나는 할아버지를 몰아세우던 그 버스 운전사를 잊을 수가 없었다. 버스 운전사? 의아한 얼굴로 되묻던 할아버지는 그제야 생각이 났는지 웃음을 터뜨렸다. 구덩이 속에 머리를 넣어서 또 다른 칠면조를 꺼내는 동안에도 할아버지는 웃음을 멈추지 않으셨다. 그래, 그 버스 운전사처럼
그 사람도 지금 이 칠면조처럼 꾀꾀 거려댔으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작은 나무야,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짊어져야 할 짐이란다.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단다. 할아버지는 다리를 묶은 칠면조들을 땅바닥에 늘어놓았다. 모두 6마리였다. 그놈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할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이는 대충 다 비슷한 것 같다. 부리 두께를 보면 나이를 알 수 있거든. 우린 3마리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작은 나무야, 내가 골라보렴. 나는 그놈들 주위를 빙 돌다가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 놈 한 놈 자세히 관찰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다시 그 둘레를 한 바퀴 돌았다. 신중해야 했다. 결국 나는 손과 무릎으로 땅바닥을 짚고 칠면조들 사이를 기어 다니면서 비교를 하고 나서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새 놈을 집어낼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머지 3마리의 다리에 묶인 끈을 풀어주었다. 풀려난 놈들은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저 아래쪽 사너리로 달아나 버렸다. 남은 3마리 중 2마리를 어깨에 짊어진 할아버지가 다른 1마리를 가리켰다. 저놈은 내가 가져갈 수 있지? 예, 할아버지. 대답은 했지만 과연 내가 잘 해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뼈가 두드러진 할아버지 얼굴에 장난스런 웃음이 서서히 번져갔다. 내 이름이 작은 나무가 아니었더라면 작은 매라고 했을 게야.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 산길을 내려왔다. 칠면조가 무거웠지만 어깨를 누르는 무게조차 기분 좋게 느껴졌다. 해는 벌써 저편 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길가 나뭇가지들 사이로 비쳐드는 햇빛 덕분에 앞길은 황금빛 줄무늬로 어른거렸다. 이렇게 늦은 겨울 오후가 되면 바람도 자게 마련이다. 앞서가던 할아버지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 나도 그 이치란 걸 배운 것이다. 지는 겨울에 받으며 산길을 걷다 보면 길 위에 난 발자국 따라 걷다 보면 오두막 집으로 이어지지. 야생 칠면조 다니는 길로. 이게 바로 체로키의 천국이라네. 산 꼭대기로 눈 들어 아침의 탄생 지켜보렴. 나뭇가지 사이로 지나는 바람의 노래 들어보렴. 대지 모노라에서 생명이 솟는 걸 느껴보렴. 그럼 체로키의 이치를 알게 될 거야. 새벽이 올 때마다 삶 속에 죽음 있고 죽음 속에 생명 있음을 알게 되리니 모노라의 지혜를 배우면 체로키의 영혼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당신을 사랑해, 보니비. 돌이켜보면 할아버지와 나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던 것 같다. 물론 할아버지는 산이나 사냥, 날씨를 비롯한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단어라든가 책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때면 할아버지와 나는 모든 판단을 할머니에게 맡겨버렸다. 그러면 할머니는 그때마다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곤 하셨다. 웬 부인이 길을 물어본 경우만 해도 그랬다. 할아버지와 나는 개척촌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손에 든 짐이 꽤 무거운 편이었다. 책이 하도 많아서 둘이서 나눠 들고 오고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책이 너무 많다고 토덜대셨다. 도서관 사서가 갈 때마다 너무 많은 책을 내놓는 바람에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뒤엉켜서 뒤죽박죽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지난 한 달 내내 할아버지는 알렉산더 대왕이 대륙 회의에서 대은행가 편을 들어 제퍼슨 씨를 깎아내리려고 했다고 우기셨다. 할머니가 알렉산더 대왕은 그 시대의 정치가가 아니며 사실 그 당시에는 살아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해 주었지만 할아버지는 조금도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 쓴 책을 다시 한번 빌려보기로 했다. 그 책을 보면 할머니 말이 사실로 드러나리란 건 할아버지도 잘 알고 계셨다. 나 역시 책에서 알게 된 것 중에서 할머니가 틀리는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사실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할머니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책이 너무 많은 게 혼란의 원인이라며 우울해하셨다. 나 역시 그 생각에 동감이었다. 어쨌든 그날 나는 서규통과 함께 섹스피어 씨의 책 한 권과 사전을 양손에 나눠 들었고 할아버지는 나머지 책들과 커피 한 통을 들고 가셨다. 커피는 할머니가 좋아하셨다. 그래서 할아버지 생각에도 그랬지만 내 생각에도 한 달 내리 할머니 속을 썩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문제도 할머니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면 멋지게 해결될 것 같았다. 의례 그렇듯이 개척촌에서 이어진 길을 할아버지는 앞장서고 나는 그 뒤에서 걷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옆으로 다가오더니 멈춰 섰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큰 차였다. 차 안에는 여자 2사람과 남자 2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 차는 문짝 속으로 똑바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유리창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전에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 역시 그랬다. 그래서 우리 2사람은 그 여자가 손잡이를 돌려 유리를 완전히 내릴 때까지 뚫어져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다. 나중에 할아버지는 가까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문 사이에 가는 틈이 있어서 그 틈으로 유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 알려주셨다. 나는 키가 작아서 그것까지는 볼 수 없었다. 손가락에 반지를 몇 개씩 낀 그 부인은 멋진 옷을 입고 귀에는 커다란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채터누가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그 여자는 이렇게 물었다. 자동차 모터가 덜덜거리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커피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책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위에다 잘 놓았다. 나는 나대로 석유통을 내려놓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왔을 때 나름의 예의를 표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새겨 들으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아버지가 누누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 후 할아버지는 그 부인을 바라보면서 모자를 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게 비위를 건드렸는지 그 여자는 할아버지에게 고함을 버럭 질렀다. 내가 물었잖아요. 채터누가로 가는 길이 어디냐니까? 당신 귀머거리예요? 아닙니다, 부인. 오늘은 귀도 잘 들리고 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런 때 상대방 안부를 물어보는 것은 예의가 아닌가? 할아버지가 한 일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 부인은 할아버지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것처럼 행동했다. 우리는 깜짝 놀랐다.
아니, 그 여자가 그랬던 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차 안에 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로 키득거리며 그 여자를 놀렸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 여자는 더 큰 소리로 악을 썼다. 도대체 우리한테 채터누가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거예요? 말 거예요? 물론 가르쳐 드립죠. 자, 그럼 말해봐요. 그 여자가 다시 명령조로 고함을 질렀다. 무엇보다도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동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서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똑바로 서쪽은 아니니까 방향을 조금만 더 북쪽으로 틀면 되겠군요. 저 멀리 큰 산이 보이지요? 저 산허리를 돌아서 쭉 가면 채터누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말을 끝낸 할아버지는 다시 모자를 들어 보였다. 그런 다음 우리는 허리를 굽혀 짐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창문 밖으로 머리를 쑥 내밀더니 악을 쓰듯 고함을 질렀다. 우리한테 가르쳐준 길이 진짜로 맞아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굽혔던 몸을 벌떡 일으켰다. 예? 서쪽으로 가는 길은 저 길인데요, 부인. 약간 북쪽으로 꺾어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 두 사람 말이지 외지인들 아니야? 그 여자가 갑자기 반말로 따지듯이 물었다. 그 말에 할아버지가 그 여자 쪽을 향해 다시 몸을 돌렸다. 나도 그랬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보기에도 할아버지도 그런 것 같았다. 잠시 그 여자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낮지만 단호한 말투였다. 그럴 거요. 그 차는 붕 하고 가버렸다. 차 방향도 바꾸지 않고 오던 그대로 동쪽으로 가버렸다. 틀린 길로 간 것이다. 할아버지는 머리를 흔들면서 당신이 70여 년을 살면서 이런저런 미친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저 여자는 그 중에서도 유별나다고 하셨다. 내가 할아버지에게 그 여자가 정치가일지도 모른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여자 정치가가 있다는 말은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다. 정치가의 마누라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다시 바퀴 자국을 밟으면서 걷기 시작했다. 개척촌에서 돌아올 때면 나는 언제나 할아버지에게 물어볼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내곤 했다. 내가 말을 걸면 할아버지는 항상 걸음을 멈추셨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새겨 들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나는 그 틈을 이용해 할아버지를 따라잡곤 했다. 그 즈음에 나는 얼마 안 있으면 만 6살이 될 나이였는데도 나이에 비해 몸집이 작았다. 머리 꼭지가 할아버지 엉덩이 뼈에 간신히 닿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래서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려면 거의 항상 종종 걸음으로 달리다시피 걸어야 했다. 그때도 꽤 힘들게 종종 걸음을 치는 판인데도 할아버지와의 사이가 꽤 벌어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하여 할아버지를 불러 세웠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채터누가에 가보셨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내 쪽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거의 갈 뻔했던 적은 한 번 있었지. 드디어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잡아 석유통을 잠시 길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됐을 거야. 아니 30년 전이던가. 하여간 에녹이라는 할아버지 삼촌이 있었어. 막내 삼촌이었지. 그 삼촌은 꽤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술에 취하면 온 천지를 헤매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어. 술에 취하면 머릿속이 엉망진창으로 엉그러졌던 것 같아.
애녹 삼촌이 술에 취해서 산속 깊숙이 사라져버리는 일은 전에도 자주 있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3주가 지나도 4주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야. 행상들을 통해 여기저기 수소문해봤더니 그 삼촌이 채터누가의 감옥에 있다는 말이 들려오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가서 데려오려고 집을 막 나서려던 참인데 삼촌이 집 안으로 불쑥 들어서지 않겠니? 할아버지는 그때 일이 떠오르는지 잠시 말을 중단하고 웃기 시작했다. 그래, 맨발에다가 걸친 거라곤 헐렁헐렁한 바지 하나뿐이었어. 그것도 흘러내리지 않게 한 손으로 부여잡고 있어야 했으니. 너구리한테 쥐어뜯기기라도 한 것처럼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줄곧 산속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다시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이야기는 또 한 번 끊어졌다. 덕분에 나는 석유통 위에 앉아서 느긋하게 다리를 쉴 수 있었다. 애녹 삼촌 말로는 얼마나 쥐했던지 자기가 어떻게 채터누가까지 갔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야. 그런데 깨어보니 웬 방한 침대 위에 누워있더래. 자기 양옆으로 여자 2명이 함께 누워있고 말이야. 후다닥 침대에서 내려와 그 여자들한테서 달아나려는데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웬 덩치 큰 사내가 뛰쳐들어와 미친 듯이 화를 대더라는 거야. 여자 한 명은 자기 마누라고 다른 한 명은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랬으니 어쨌거나 애녹 삼촌은 그 자리에서 그 집 식구를 전부 만나본 게 아닌가 싶어. 애녹 삼촌 말로는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일어나서 그 남자한테 돈을 좀 집어주라고 고함을 지르고 남자는 또 남자대로 계속 소리를 지르고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더군. 그 와중에도 애녹 삼촌은 바지를 찾으려고 바닥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대. 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주머니에 칼이 들어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 그 덩치 큰 사내놈이 뭔 일이라도 저지를 것처럼 하도 풀세게 날뛰니까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바지가 안 보이는 거야. 어디다 벗어뒀는지 생판 기억도 나지 않고 말이야. 그러니 다른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었겠어. 창문을 넘어서 달아나는 수밖에.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그 창문은 2층 방 창문이었거든. 거기다 길바닥은 자갈과 돌멩이 투성이었으니 살갗이 많이 까졌지. 삼촌은 실오라기 한 올 걸치지 않은 상태였는데 보니까 손에 커튼 쪼가리가 쥐어있더래. 뛰어내릴 때 붙잡았다가 찢어진 거였겠지. 그걸 허리에 두르고는 어두워질 때까지 숨어 있으려 했는데 적당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지 뭐냐. 그래서 길 한복판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다행히 사람들이 몰려서 있는 곳에 끼어들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예의라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다시 다른 쪽으로 달아나려고 했지. 그런데 그때 그만 경찰이 와서 감옥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야.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 사람들이 바지하고 윗도리하고 신발을 줬는데 너무 커서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구나. 그러고는 거리 청소를 하라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내몰더래. 애녹 삼촌 말로는 1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청소하는 걸로는 평생 가도 깨끗해질 것 같지 않은 거리로 말이야.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거리에다 쓰레기를 버려대는 판이었으니 이러다간 죽을 때까지 가도 일이 끝나지 않겠다고 생각한 삼촌은 결국 내빼기로 작정을 했지.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기회다 싶은 순간이 왔어. 삼촌은 잽싸게 빗자루를 집어던지고 달렸지. 웬 남자가 뒤에서 셔츠를 잡아당겼지만 뿌리치고 신발도 벗어던지고 하지만 바지만은 꼭 붙잡고 죽을 뚱살뚱 달렸다더군.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걸 확인한 삼촌은 숲속에 가만히 숨어서 어두워질 때를 기다렸어. 별이 뜨면 집으로 오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해서 몇 개나 되는 산을 넘어 집까지 오는데 꼬박 3주가 걸렸다더구나. 돼지처럼 도토리하고 호두 열매만 주워 먹으면서 말이야. 혼쭐이 난 애녹 삼촌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술을 안 마셨지.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도예지 근처에는 2번 다시 가지 않았어. 그러고 나도 채터누가에는 절대로 가지 않았단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도 채터누가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할머니에게 물어볼 것이 생각났다. 정말이지 나는 별 생각 없이 물어보았다. 할머니, 외지인이란 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잡수시던 손을 잠시 멈추었지만 접시에서 얼굴을 들지는 않았다. 나를 쳐다보고 난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다. 외지인이란 건 자기가 태어나지 않는 곳에 들른 사람을 말하는 거란다. 할아버지가요, 우리가 외지인일 거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커다란 차에 타고 있던 여자가 우리더러 외지인이 아니냐고 했고 할아버지는 그럴 거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먹던 접시를 밀어놓으셨다. 아니, 내 말뜻은 우리가 그따위 길가에서 태어난 건 절대 아니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외지인이란 거였다고. 어쩌든 그런 말은 안 쓰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지겨운 말들 중 하나야. 내가 늘상 그랬잖아. 지겨운 말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줄어들 거라는 게 할아버지의 지론이셨다. 어느 땐가는 나한테만 몰래 세상에는 의례 되먹지 못한 멍청이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 말고는 아무 쓸모도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 멍청이들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 일리 있는 말씀이셨다. 할아버지는 말의 뜻보다는 소리, 즉 말투를 더 마음에 새겨 들으셨다. 할아버지는 언어가 서로 다른 민족이라도 음악을 들을 때는 같은 것을 느낀다고 주장하셨다. 할머니도 할아버지와 같은 생각이셨다. 또 사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바로 이런 식이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보니비, 예쁜 벌이었다. 어느 늦은 밤 할아버지가 아이키네 보니비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나는 할아버지가 I love you 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그랬던 것이다. 또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다가 Do you keep me well's? 라고 물으실 때가 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I 킨예 라고 대답하신다. 이해한다는 뜻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사랑과 이해는 같은 것이었다.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할 수 없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더더욱 없다. 신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시곤 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이해하고 계셨다. 그래서 두 분은 서로 사랑하고 계셨다. 할머니는 세월이 흐를수록 이해는 더 깊어진다고 하셨다. 할머니가 보시기에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 생각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들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었다. 그래서 두 분은 그것을 킨이라고 불렀다. 할아버지 설명에 따르면 옛날에는
친척이라는 말이 이해하는 사람, 이해를 함께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였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갈수록 이기적으로 되는 바람에 이 말도 단지 혈연 관계가 있는 친척을 뜻하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다. 본래의 말뜻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걸로. 이런 이야기 끝에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주셨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아버지, 즉 나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에게 친구가 한 사람 있었다. 그분은 할아버지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하셨다. 그분은 나이든 체로키족으로 너구리 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항상 너구리처럼 심통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곤 했다. 그래서 너구리 잭의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증조 할아버지가 사귀시는지 할아버지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고 하셨다. 할아버지네는 일요일이 되면 어쩌다 한 번씩 계곡 입구에 있는 작은 교회에 나가곤 했다. 어느 일요일 신앙 고백 시간이었다. 말하자면 주님이 자신에게 강림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시험받곤 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고백 시간에 너구리 잭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놓고 수군거린다는 걸 알고 있어. 난 그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다고. 당신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도 알아. 교회 임원 모임에서 내게 찬송가 상자 열쇠를 맡긴 게 샘나서 그렇지? 좋아, 그렇다면 모두들 잘 들어.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나오라고. 내가 가진 걸로 해결해 줄 테니. 너구리 잭은 미친 듯이 발을 쾅쾅 구르면서 사슴 가죽 셔츠를 휙 젖히더니 권총 손잡이를 두들겼다. 할아버지 말로는 교회 안은 증조 할아버지를 포함하여 너구리 잭 정도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건장한 사내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날씨가 좀 바뀌었다고 금방 총을 뽑아들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할 수 없이 증조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잭에게 말씀하셨다. 잭, 자네가 찬송가 열쇠를 어찌나 잘 간수하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감탄하고 있어. 지금까지 책임을 맡은 사람 중에서 자네가 제일이래. 행여 자네 기분에 거슬리는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맹세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슬퍼할 걸세. 너구리 잭은 이 이야기를 듣자 그제야 마음이 풀리는지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다른 사람들도 그제야 휴 하고 한숨을 내뱉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에게 너구리 잭이 왜 그 정도 일을 가지고 흥분하는지 물어보았다. 기껏해야 찬송가 상자 열쇠가 아닌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러는 너구리 잭이 도리어 웃긴다고 하면서 그때 증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구리 잭을 비웃으면 안 된다. 너도 알다시피 체로키족이 고향에서 쫓겨나 오클라호마주로 강제 이주당할 때 너구리 잭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였다. 잭은 산속으로 달아나 열심히 싸웠어. 그러는 동안에 남북 전쟁이 터졌는데 잭은 이번에는 연방군을 물리치면 땅과 집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 잭은 또다시 열심히 싸웠지. 그러나 결과는 둘 다 패배로 끝나고 말았어.
전쟁이 끝나자 이번에는 정치가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것들까지 뺏어가려고 했지. 너구리 잭은 또 싸웠어. 그러다가는 달아나 숨고 또다시 나와서 싸우고, 너도 알다시피 너구리 잭은 평생 싸우는 것밖에 해온 게 없어. 이제 그놈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바로 그 찬송가 열쇠란 말이다. 너 보기에 너구리 잭이 심통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건 아마 이제 싸울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일 거야. 잭은 그것밖에 할 줄 모르거든.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구리 잭이 너무 안 돼서 울 뻔했다고 하셨다.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에게는 너구리 잭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그런 게 킨이며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의 대부분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셨다. 물론 할아버지는 거기다 정치가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도 있지만 이라고 덧붙이는 걸 잊지 않으셨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게다가 너구리 잭 때문에 나 역시도 울 뻔했다. 오늘은 포리스터 가터의 내 영혼에 따뜻했던 날들과 함께 했습니다. 포리스터 가터는 체로키 인디언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그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작가로서 출발한 것은 48세가 되고 나서였습니다. 처녀작인 텍사스로 가다는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발간 초기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갈수록 독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어 사후 12년인 1991년에 제1회 에비상을 수상했으며 작은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나면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작은 나무가 말하는 것처럼 나와 타인, 자연이 서로 경쟁하고 착취하는 관계가 아닌 조화롭게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치열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힐링이 되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문학의 전당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